네, 대전환 한반도 우리의 선택 특집 정치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타이틀 제목이요. 지금 상황과 딱 맞습니다. 어제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은 지방선거. 대형 이벤트들이 숨 돌릴 새 없이 이어지는 나날들이죠. 오늘 정치부회의는 2시간 동안 특집으로 방송되는데 지방선거 투표 상황과 각종 속보,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정치권의 변화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또 어제 북미 정상이 회담을 끝내고 싱가포르를 떠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속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이나 핵 연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세계와의 약속을 수용한다면은 북한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송 폭스뉴스죠.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요.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는 오후 5시 30분쯤에 이제 그 오산 기지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비행기가 1시간 정도 연착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 막 나온 그 속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4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해서 이번 북미 회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 내부 토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고 이제 이번에 그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재차 밝혔잖아요.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의 또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청와대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NSC를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정치부 회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투표 상황부터 알아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9분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종료까지는 한 2시간 40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군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상황실에 나가 있는 어환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어환희 기자, 현재 투표율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50.1%입니다. 지난주 실시된 사전투표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오후 3시 투표율이 46%였는데 그때보다는 높은 겁니다. 지난해 19대 대선 땐 오후 3시에 투표율이 이미 60%를 넘긴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전라남도 61.4%로 가장 높았고 인천 45.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어환희 기자에 따르면 이제 3시 기준으로 50%를 넘었군요. 재보궐선거 투표율도 새로 발표된 게 있습니까? 네, 선관위는 조금 전 오후 3시 기준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발표했습니다. 12군데 지역 전체로 보면 투표율은 50.6%입니다. 노원구 병 50.2%, 송파구 을 49.5%, 해운대구 을 47.3%, 충북 제천시 단양군 55.3%, 전남 영암 무안 신안군 64.6%, 경남 김해시 을 50.6% 등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41분이니까 정확히 이제 2시간 19분 후에 투표가 종료되는데요. 당선자는 언제쯤 윤곽이 잡힐 걸로 보여지나요? 어 기자. 네,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개표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6시 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오후 10시 30분쯤 돼서야 당선자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격전지에서는 새벽까지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개표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JTBC 어환입니다. 네, 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어환희 기자를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전국 투표소를 차례대로 연결해서 현재 투표율과 또 투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연결할 텐데요. 지금 서초구 투표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 연결이 돼 있죠. 자, 지금 이제 서울 지역 투표율, 전국 투표율을 조금 전에 이제 어환희 기자가 얘기했는데 2014년 지방선거 또 전국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의 투표율 상황은 어떤가요?
오후 3시 기준 현재 서울 투표율은 48.5%입니다. 전국 투표율 50.1%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2014년 지방선거 46.1%보다는 2.4%포인트 높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8.6%였는데 이 수치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아직은 좀 더 이제 투표율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투표 시간이 약 2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이 기자가 보기에. 투표 마감 시간으로부터 2시간 20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서둘러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곳은 하루 종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6시 이전부터 가장 먼저 투표를 하고 싶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투표용지 7장을 3장과 4장씩 나눠서 2차례 받은 뒤 각각 투표합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투표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투표소에서 JTBC 이상혁입니다. 네, 서울 지역 투표소 상황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죠. 경남, 부산 지역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낙동강 벨트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잖아요. 선거 초반부터 여야 모두가 화력을 집중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남 창원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그곳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곳 창원 용지초등학교에선 오전 6시부터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은 마치 개주를 하듯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경남의 유권자 수는 276만 5천여 명으로 현재 투표율은 55.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23.83%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남지사 선거, 지금 전국적인 관심,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 상태죠. 네, 여당인 민주당에선 김경수 후보가, 야당인 한국당에선 김태호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두 사람은 2012년 김해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다시 맞붙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는 여야 중앙당 차원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낙동강 벨트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지금 이제 낙동강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과 울산 쪽도 지금 관심이 아주 많은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리턴 매치인데요. 한국당 서병수 후보와 해수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1.3%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도 열기가 뜨거운데 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의 사수냐,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탈환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멀리 가보겠습니다. 제주도로 가볼 텐데 여기도 아주 관심 지역이에요. 아주 여야가 격전지로 꼽고 있는 지역인데 제주도도 곳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충일 기자, 지금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는 제주시 이도이동 제10투표소가 마련된 이도초등학교 유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제주에 설치된 230개 투표소에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는 정오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다 오후 들어 새가 조금 꺾였습니다. 오후 3시 현재 57%의 투표율을 보이며 전남에 이어 전북과 같은 전국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오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군요. 자, 지금 이제 제주도 투표율도 그렇고요. 지금 제주 선거 역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 기자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네, 현재 투표율이 높은 편이고 사전 투표율도 높았던 만큼 총 투표율도 지난 선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 9일 이루어진 사전 투표에는 22.2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사전선거 투표율 11.0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제주 지역 총 투표율은 하락 추세입니다. 제주 지역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 지방선거 때 80.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선거에선 62.8%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역대 도지사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경쟁이 치열해 투표율이 다시 높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전국의 투표소 3곳을 연결해봤습니다. 아까 어환희 기자가 얘기했지만요.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50%를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정확히 말해서 이제 오후 3시 47분이고요. 이제 투표 마감까지는 2시간이 조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넘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오늘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뽑힐 이제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총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게 되잖아요. 우선 이제 정강현 반장이요. 오늘 투표에서 탄생하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그리고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등 모두 4,016명을 뽑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등 재보선 지역이 12곳이죠. 그래서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역 유권자들은 한 명당 7표를 행사하게 되고요. 재보선 지역은 투표용지가 8장이 됩니다. 전국에 14,134곳의 투표소에서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이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의 가치를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요.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이 310조 1,612억 원인 걸 감안을 하면 이번 선거 당선자가 임기 4년간 운영할 지방 재정의 규모 약 한 1,24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돼요. 그렇습니다. 네. 선관위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표의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2,891만 원이었다는 거죠. 투표하신 분들은 돈 번 기분가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감도 뽑는 만큼 이 한 표의 가치 더욱 늘어나겠죠. 또 역대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된 게 13번, 동일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가 무려 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 혹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내 투표소 찾기에서 정확한 투표소 확인하신 후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양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단순 계산으로만 2,891만 원이지만은 정말 민주주의 구현이라든지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그런 가치를 생각하면은 한 표의 가치는 저희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제 20.14%를 기록한 상태에서 이번 그 지방선거 사상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는 아직 정확하진 않죠. 하지만 오후 3시 기준으로 일단 50% 이제 투표율을 넘은 상태인데 신 반장, 오늘 최종 투표율을 아주 조심스럽지만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 정치부 회의의 대표 코너 아슬아슬한 예측을 네. 해보면 아마도 최소 60%는 너무 단정적으로는 얘기하지 마요. 넘지 않을까 아슬아슬한 예측을 해보는데요. 지난 8일과 9일에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20.14%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6.06%를 기록했던 지난해 대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년 전 지방선거 11.49%보다는 약 8%포인트 높은 수치고요. 이에 일부 여론 전문가들은 오늘 선거 당일 투표와 합산을 하면 60%대 중반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이 최종 투표율까지 높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게 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가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적극적인 투표층이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후 3시 기준으로 지금 투표율이 50.1%인데 지금 네. 2시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과연 10%포인트 이상 좀 상승이 할 수 있을지는 좀 글쎄요, 신 조심스럽게. 반장은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저는 아슬아슬한 예측을 했어요. 아슬아슬하게 예측을 해보자면 제 반장은 안 된다는 거죠? 60%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역대 치러진 선거 투표율을 보면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순인데요. 특히 지방선거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이후 줄곧 50%대 초반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치러졌던 제3회 지방선거 때는 48.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었고요. 또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도 56.8%로 60%는 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선관위가 지난 7일 공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답한 적극 투표층이 76.5%를 기록을 했는데 과연 이번 선거에서 마의 60%라고 하는데요. 이 60%를 넘길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뒤에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신반장은 60%를 아슬아슬하게 넘길 것 같다. 최반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2시간 후면 바로 확인이 그냥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내일 저희가 이제 하면 바로 뭔가 좀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따 회의 끝나고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요. 이제 3시 투표율이 이제 50%를 간 넘었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이제 4시 투표율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보도국 김진일 기자하고 소수의 아나운서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시 투표율이 나오면은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속보를 좀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발표됐고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두고 여야 모두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동상이몽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결국은 이제 최종 투표율이 나와보고 또 개표 상황이 나와봐야 이제 누구 말이 맞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거고 아까 이제 양반장이 이제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다정의 가족분들은 이제 빨리 가서 투표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도 아침 6시에 투표소 문 열자마자 하고 왔습니다. 네, 바로 출근했어요. 진짜요? 관심은 없는 것 같네. 진짜적으로. 아, 예. 예. 자, 지금 이제 신반장 이제 관련법이 바뀌면서요. 투표 후에 인증샷을 찍는 거는 가능해졌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 손동작 하면 안 됐는데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할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한 이 투표 인증샷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지척이나 뿌잉뿌잉 아니면 오케이, 다정회 이런 포즈들 취한 사진 올려도 된다는 거고요. 또 특정 후보 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지지 의사를 보이는 것도 가능하고 이 손등에 보통 투표 인증 도장을 찍어 오시잖아요. 이 도장 찍은 뒤에 인증샷 찍는 것도 무방합니다. 네, 다정의 가족분들이야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건 안 되죠, 정반장.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특정 후보를 찍고 나서 그 투표용지를 찍는 것 당연히 안 되고요.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표장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기 전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손에 투표용지가 있을 때는 무조건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걸 어기면 저희 최반장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그래요? 네. 이걸 어기면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무효가 되고요. 또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혐오나 비방으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 행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작진한테 최 반장이 자기 사진 좀 넣어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이게 왜 저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싫어지는데 아무튼 참고로 지난 8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 송파구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에 사전 투표에서 내가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 사람한테 투표를 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관위가 홍 대표에게 경고 조치,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저촉된다고 본 거죠. 네, 인증샷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이른 아침부터요. 투표를 했다면서 소셜 미디어에 인증샷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저 요즘 아주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결방을 해서 좀 아쉬웠는데 JTBC 월화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가 있잖아요. 판사 박차오름으로 활약 중인 고아라 씨가 오늘 아침 투표를 마친 뒤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가수 솔비 그리고 소녀시대 효연 씨 그리고 인피니트 성열, 레인보우 지숙 등도 투표 인증샷을 남기면서 투표를 독려를 했고요. 또 지난주 진행됐던 사전투표 때도 많은 유명인들이 인증샷을 남겼는데 JTBC 금토 드라마 스케치에서 강력계 형사로 출연 중인 비정지훈 씨를 비롯해서 배우 정우성 씨, 방탄소년단 등등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희 JTBC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와 함께 착한 후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인증샷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논산에서는요. 인근 한악마을 서당 훈장님 가족들이 투표소를 찾아가서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인증샷을 저렇게 남기기도 했고요.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화천댐 건설로 육로가 끊긴 내륙 섬마을 주민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표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북 옥천, 대청호 인근 연안마을에서도 육로가 없어서 산과 호수 사이에 고립이 되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 최고령 투표자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충북 옥천에서는 114세의 할머니가 투표장을 찾아갔습니다. 대구에서는 110세 할머니가, 또 부산에서는 108세의 할머니가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전국 곳곳에 설치된 투표소가요, 14,000여 곳이 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저는 이제 학교에 가서 했는데 학교나 관공서 등에 많이 마련이 됐잖아요. 근데 이색적인 투표소도 있다면서요? 네, 선관위가요, 근처에 학교나 주민센터 같은 시설이 없는 경우에 유권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장소에 마련된 투표소들도 있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한 자동차 대리점에 투표소가 마련됐고요. 이 때문에 전시돼 있던 자동차는 미리 빼냈다고 합니다. 또 결혼식장이나 헬스장, 또 은행, 고등학교 매점 등에 마련된 투표소도 있었고요. 경기도 안산에는 태권도 도장, 또 서울 중구에는 초등학교 야구부의 실내 훈련장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런 곳에서 투표를 하면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즐거움이 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이제 주요 지역 후보들, 대부분 사전 투표에 지난번에 좀 참여를 했잖아요. 저희도 정치부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젯밤까지 선거 운동을 대부분 이제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지역 후보들 중에서는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안철수 후보만 오늘 투표소를 찾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지난번에 사전 투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정의당 김종민 후보 지난 8일 첫날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만 오늘 부인 김미경 교수와 그리고 딸 설희 씨와 함께 이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좋은 결과 기대한다, 이렇게 소감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7년간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이고, 그리고 또 지난 1년간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과연 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북한 핵 폐기 문제 제대로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어제 서울 강남, 명동, 홍대 등을 일제히 훑으면서 강남북 종단 유세를 펼쳤습니다. 박 후보는 땅과 건물에 투자하던 도시가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로 바뀌기까지 6년, 그리고 복지를 낭비라고 생각하던 도시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도시로 만드는 데 6년이 걸렸다면서 4년이 더 주어진다면 서울을 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혁신가의 자세, 혁명가의 마음으로 서울을 혁신하고 서울 시민의 삶을 혁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란 게 뭡니까? 정치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민생을 부여잡고 시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 다시 서울시장이 된다면, 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네, 그리고 박원순 후보는 60% 이상 강남구에서 지지를 받으면 강남 사거리에 나와 강남 스타일 말춤을 추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참고로 박 후보가 출마한 지난 두 차례 선거는 물론이고 역대 민주당 시장 후보가 강남에서 50% 이상 득표한 적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한문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태극기를 들거나 빨간색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몰렸는데요. 김 후보는 한국당이 좀 밉더라도, 홍준표, 김문수가 밉더라도 어여삐 생각하셔서 절 한번 받으시고 내일 꼭 투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등과 함께 큰절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광장 하면은 저는 요즘에 떠오르는 게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이게 떠오릅니다. 너무너무 저질 음란 축제예요.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너무 저질음란 축제를 서울 시민의 혈세를 도와가면서 3년째 저기에서 축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 또 7월 달에 또 저기에서 그 더러운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거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이정미 대표 등과 함께 영등포구 집중 유세를 통해서 IT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 녹색당 신지혜, 우리미래 우인철, 그리고 친박연대죠 최태현 후보 이렇게 다른 소수정당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뭐 서울시장 후보들의 어젯밤 유세 상황도 좀 봤는데 각 당 지도부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 선거 유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어젯밤에 끝나는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개표할 때까지는 특별한 공개 행보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뭐 모처에서 여러 뭐 대책도 수기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때요? 오늘 각 당에서는 일제히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요, 국민 주권의 가장 강력한 실행 수단은 투표다라면서 투표가 내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꾼다는 당연한 명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면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다라면서 투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가슴에 담아 바꾸고 혁신하겠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맞서 건강한 견제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선거에 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 독점 시대 끝내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위하는 새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투표만이 민생을 살릴 수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요. 우리 동네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의 투표 부탁드린다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동네 4번 타자를 챙길 풀뿌리 후보 뽑아달라 강조했습니다. 자, 정의당 역시 6.13 지방선거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바꾸는 제2의 촛불혁명이라면서요. 진정으로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6시에 투표가 마무리되면요. 개표는 곧바로 시작되는 거죠? 네, 6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은 일제히 해당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전국 254곳에 차려진 개표소에는 10만여 명의 개표관리 인력과 2,600여 대의 투표지 분류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선관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표는 6시 30분쯤 시작이 돼 1시간 뒤인 7시 반부터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선자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선거 단위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이르면 오후 10시 한 30분부터 지역별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보선은 광역단체장보다 1시간 늦은 오후 11시 30분쯤에 후보자들의 당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자정을 넘겨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접전 지역은 내일 새벽이나 돼야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시 투표율이 최종 집계가 됐죠. 김진일 기자하고 조소혜 아나운서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조소혜 아나운서는 오늘 투표하셨나요? 네, 저도 투표 완료했는데요. 지금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투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투표율입니다. 오후 4시 기준입니다. 53.2%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별 투표율입니다. 서울 52.1%, 부산 51.2%, 대구 49.5%입니다. 네, 광역별 투표율 보고 계십니다. 인천 48.2%, 광주 52.5%, 대전 51.4%입니다. 울산 56.7%, 세종 54.6%,
경기 50.7%입니다. 네, 강원 투표율입니다. 57.8%, 충북 53%, 충남 52.2%입니다. 전북 59.6%, 전남 63.9%, 경북 59%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네, 경남에선 58.4%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제주의 투표율은 59.8%입니다. 광역 최고 최저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입니다. 63.9%, 가장 낮은 곳은 인천입니다. 48.2%입니다. 네, 이번엔 지역 최고 최저 투표율 보시겠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영양입니다. 79.6%입니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 천안시 동남입니다. 44.3%입니다. 이어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53.2%인데요. 지난 4번의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시 기준으로 53.2%가 됐네요. 그러니까 3시 기준이 50.1%였으니까 1시간 사이에 약 3.1%포인트 좀 상승을 했죠. 만약에 그 기준으로 곱하기 2를 하자면은 뭐 어떻게 돼요? 빨리 계산해 봐요. 59점 얼마 되죠? 4%가 되어서 되는데 제 예측이 막판에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 6시에 줄 서면 투표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글쎄요. 시간이 좀 봅시다. 더. 뭐 이따 어쨌든 뭐 내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부장, 네. 산수에 좀 약하시죠? 아니 이제 순간적으로 지금 다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계산이 안 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6.13 그 지방 선거를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 선거가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덜했다. 좀 더 심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슈에 의해서 유독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정한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첫 번째 키워드와 관련이 있죠, 심반장. 맞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요. 다른 볼거리가 많아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정말 선거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큰 시선을 끌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죠. 물론 지난 9일 마감된 사전투표율이 20.14%를 기록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지만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전투표 제도의 안착이라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주목을 받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 북미 회담을 비롯한 격동의 한반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신혜원 반장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실 어제만 해도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는데 뉴스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잖아요. 네, 뭐 평소 같으면 뭐 48시간 집중 유세 뭐 이런 걸 해야 할 당 지도부조차도 어제 유세 중간중간에 TV를 보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주말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일인 오늘까지 연장될 수 있다. 뭐 6월 13일에 남북미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글쎄요, 나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정치권도 정치권이었지만 뉴스를 뭐 전해드리는 저희도 지방선거 소식을 얼마나 더 다뤄야 하냐 뭐 놓고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그 북미 회담이 오늘까지 진행이 돼서 오늘 뭐 더 대형 뭐 이벤트가 있었다면은 야, 이거 지방선거를 단신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신까지는 아닐지라도 네. 후순위로 밀렸을 네, 그렇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 대한 이 낮은 주목도 결국 선거 자체가 이 팽팽한 접전 양상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여론 지형이 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걸 확인할 길은 없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광역 17개 지역 가운데 14곳 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만큼 일방적인 분위기를 보였죠. 보통 이 선거에 대한 관심, 집중도는 접전일 때 상승하기 마련인데 다소 일방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선거 결과에 대한 호기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했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제가 오늘 뭐 반장들한테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뭐 선거 당일 방송은 특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거 운동 내내 뭐 야당 지도부들이 뭐 본인들의 입으로 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정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여당의 싹쓸이만은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뭐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분위기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런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단일화가 없었다. 무단일화 선거였다. 그러니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후에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단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선거는 말만 무성하다. 끝내 아무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무산이 가장 대표적인데 뭐 심야 회동까지 하면서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감정 싸움만 벌이다 이도 저도 아닌 게 됐습니다. 자, 분석가들은 결국 단일화를 하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게 이 단일화 동력을 떨어뜨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제 대선 때 뭐 그런 뭐 운율 뭐 상당히 유행했었는데 이번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뭐 안찍박, 뭐 김찍박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죠. 맞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찍으면 박원순 된다.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찍으면 박원순 된다. 뭐 이렇게 서로 비난전을 편 건데요. 뭐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단일화 협상이 깨지고 난 뒤에 서로 사이가 더 안 좋아진 듯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까지도 김문수 후보에게 자진 사퇴하라고만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어차피 선거 끝나면 사라질 정당의 후보다. 본인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선거 후에 야권의 정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이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시권에 또 공공연하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단일화 문제였는데 그뿐이 아니라 이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밝힌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재보선 후보 단일화도 제안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홍 대표와 유 대표가 만났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 자리에서 홍 대표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노원병은 민주당 김성환, 한국당 강현재,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 이렇게 3명이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송파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파을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최재성, 한국당 배현진, 바른미래당 박종진, 민중당 변은혜 후보 이렇게 4명이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홍 대표가 배현진, 박종진 후보를 단일화하자. 여기에서는 배현진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고요. 뭐 기사를 보니까 유승민 대표가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계 개편과 관련한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정치권 파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눈길이 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일반 선거에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 당대표를 피하는 이른바 홍준표 패싱 논란이었죠. 네, 홍준표 대표 뭐 자유한국당 당대표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요. 뭐 지방선거는 워낙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하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몸이 뭐 10개여도 지원 유세를 다니느라 부족할 판인데 이번에는 후보들이 오히려 대표의 지원 유세를 마다하는 뭐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홍 대표가 유세 지원을 가면 후보들이 뭐 이런저런 일정을 핑계로 공동 유세를 펼치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 후보들 입장에서는 홍 대표와 이 투샷을 찍히는 게 득표에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유세를 재개하긴 했지만요. 홍 대표가 한때는 뭐 나 이제 유세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양반장. 그렇습니다. 후보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으면 후보들은 당연히 당대표 그리고 당의 기반 위에 이렇게 올라타려고 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후보들 당 지지율보다 내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난 그냥 내 개인기로 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랬던 겁니다. 또 홍준표 패싱 현상이 유세 현장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거 공보물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이 공보물을 봤더니 홍준표 대표 사진, 뭐 문구 하나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민주당 후보들 한 명도 빠짐없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 있었다는 거고요. 자, 홍준표 퀴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홍 대표가 영입한 사람들은 어땠느냐? 역시 사진도 문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보면요. 이게 선거전이 뭐 항상 그렇지만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또 대구에서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먼저 제주인데요. 지난달 14일에 제주도의 한 행사장에서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가 제2공항 반대 주민에게서 달걀 세례 그리고 뺨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이를 가장 먼저 제지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고요. 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검찰이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법원이 2번 다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대구에서는 선거운동 첫날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한 중년 여성에게 좀 떠밀려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도 있었죠. 네, 저희 뭐 정치부에서도 다뤘지만은 의사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때 그 이후에 민주당 임대윤 후보하고요,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가 권 후보를 위해서 스탠딩 TV 토론에 합의하면서 또 화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또 다른 키워드를 뽑자면요. 선거 막판에 나온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 반장. 그렇습니다. 이부망천, 마치 사자성어처럼 들리지만 그건 아니죠. 발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지만 지금은 무소속이 된 지금은 무소속이죠. 예, 네. 정태욱 의원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래 쭉 갑니다. 자, 그래서 저 발언이 결국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당에서 이 제명을 추진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정태욱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더 나아가서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정말 뭐 정 의원 입장에서는 다시 주워 담고 싶은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요. 진행자가 제지를 하는데도 본인이 뭐 계속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실언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을 또 뒷받침하는 게 그날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당시 상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태욱 의원이 한 번 저 말을 해놓고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했다는 건데요.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이건 말실수가 아니었다. 거듭 강조한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방송국으로 쇄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 대구가 지역구인 의원인데 말실수 하나로 당적도 잃고 또 언제 복당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인천에서는 이부망천을 놓고요. 양 반장 어제까지도 막판 공방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민주당 박남춘 후보야말로 인천을 폄하하는 인천의 정태욱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즉각 이 무슨 적반하장이냐라면서 친박 중진이었던 유정복 후보의 이력을 겨냥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이냐 이렇게 반격을 했더라고요.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자유한국당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이 바른미래당에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정의당 김응호 후보도 자유한국당 심판을 촉구하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이부망천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쪽에 공세를 취했다면요. 지금은 무소속이지만요.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불씨를 놓은 곳은 바른미래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배우 관련 스캔들로 맞불을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 경기지사 선거전이 그나마 가장 좀 뜨거웠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역시 그 중심에는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라 오명도 얻게 됐는데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두 차례의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과거 루머를 제기하면서 본격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소설가 공지영 씨가 가세를 하고 급기야 김부선 씨가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방은 당 지도부 간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아예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펼치니까 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향해서 본인도 가와만사성이 안 되면서 상대 후보 네거티브만 하면서 경기도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후보다라고 맞불을 놨었죠. 네, 스캔들을 아마 의식해서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세 장면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보다 부인 김혜경 씨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정 반장,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번 이제 경기지사 선거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선거 이후가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스캔들의 진위 여부 이게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가 당선이 돼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난 10일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을 했는데 본격적인 수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이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놓고 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방은 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뭐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뭐 가능하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뭐 암묵적인 합의로 사적인 관계가 지속된 거라면 당사자 진술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 가령 김부선 씨가 주장한 대로 2007년 인천에서 함께 뭐 회를 먹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 자신의 카드로 계산했다는 그 내역이 나와도 그것만으로 두 사람 관계를 연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07년 당시 김부선 씨가 쓰던 카메라를 찾아서 복원 중이라고도 했는데 아무튼 이 상황은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이번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좀 반장들한테 한마디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화제의 말말말, 기억나는 말말말 하나씩만 좀 꼽아볼래요? 신반장부터. 어렸을 때 인천에 잠깐 거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부망천 잊을 수 없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용이 가능한 무궁무진한 유행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요, 제 옆에는 양반장이 있다. 네. 네, 이거는 뭐 따라한 거고요. 제 옆엔 아내가 있다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내 옆엔 아내가 있다. 그리고 또 김혜경 씨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참지 말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이거 바로 좀 고민하는 듯한 좀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바로바로 답을 하니까 제가 미리 얘기한 것 같잖아요. 네. 짠 것 같네요. 자, 정 반장은 어때요? 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얘기해요. 괜찮아요. 네.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많은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내가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정말 용서해달라. 누구 말이겠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부산 유세를 하던 도중에 큰 절을 올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네. 그날이죠. 부산 유세장에서 큰 절만 2번인가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뽑은 말말말은 누가 빨리 지금 계산 좀 해봐. 이거 하나 좀. 네, 그게 뭐예요? 부장이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래요? 산수 못해가지고. 네, 농담이고요. 네. 이 젊은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데 관심을 갖는다. 이거 아까 굉장히 다급해 보였어요, 제가요. 예. 나 머릿속엔 이미 계산이 됐었어요, 아까. 그래요? 나 기회를 준 거지. 예. 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한테 했던 말이었죠. 네. 자, 저는 안 해도 되죠?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알았어요. 네, 저는 뭐 하나 뽑으면은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장들이 저거 하면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도 속보가 많이 나오니까 예전에 이제 어느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 적화 통일이 될 거고 나는 총살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특정 지역에 빨갱이가 많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발언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자, 키워드로 6.13 지방선거를 정리해봤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지금 여야 지도부가 오늘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각 정당의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가요. 지금 시간이 4시 26분이니까요. 이제 6시에 투표가 끝나면은 이제 개표 상황실에 모여서 아마 다들 선거 결과를 지켜보겠죠. 5개 주요 정당 상황실의 분위기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실로 가볼 텐데요. 임지수 기자. 지금 이제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 상황실을 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분위기가 어때요?
네, 투표 마감 시각을 1시간 반 정도 남긴 지금 민주당 상황실은 개표 방송 시청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상황실 앞쪽에는 전국 선거구 개표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종합 상황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별 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10여 대 텔레비전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등은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지만 오늘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조금 뒤 오후 6시쯤 투표 마감 시각을 전후로 해서 추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곳 상황실을 찾아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마감 시각 전후로 상황실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선거 당일인 오늘도요. 당 차원의 투표 독려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임 기자? 네, 선거 당일에는 이 선거 운동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 성공을 위해서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을 연결해봤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종합상황실에 나가 있는 구혜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구 기자. 지금 몇 시예요? 4시 28분,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투표 시간이 조금 남았죠. 근데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네, 홍준표 대표는 오전 10시 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한 뒤 일단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곳 종합상황실을 다시 찾을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어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마지막까지 보수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지지층의 투표를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네. 자,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요. 아까 저희가 이제 투표율을 계속 알아봤는데 전국적으로는 지난 선거,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홍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도부가 사전 투표를 마쳤고 오늘은 외부 유세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전국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한국당은 당원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며 본 투표를 통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혀온 만큼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복부장 얼굴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 개표 상황실에 송강균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손 기자, 지금 현재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바른미래당 개표 상황실도 오후부터 분주해졌는데요. 잠시 후인 오후 5시부터 당직자와 지도부도 상황실로 입장해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유승민, 박주선 두 공동대표는 5시 반쯤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은 그보다 먼저 도착해 당직자들을 격려한 뒤에 상황실로 올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던 샤이 안철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게 관건이라면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바른미래당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잠깐 봤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등 지도부가 사전투표 대신에 오늘 본투표에 참여했잖아요. 안 후보가 이따 개표 상황실에 온다고 합니까? 네, 바른미래당은 오전에 중앙당 차원의 회의를 하지 않았고요. 각자 투표하거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오전에 가족과 함께 이 서울 상계동 자택 주변에서 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취재진이 물어보자 딸과 가족과 함께 투표하려고 기다렸다라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개표가 시작된 뒤에 오후 8시쯤 이곳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바른미래당 상황실에서 JTBC 송광균입니다. 네, 민주평화당 상황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대부분을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보냈죠. 이른바 호남 올인 유세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민주평화당 개표 상황실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상황실에 도착했나요? 지금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전북 익산에서 출발해 조만간 이곳 상황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개표 상황실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조 대표는 오늘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며 당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따로 대책회의는 열진 않고 장정숙 대변인 등이 야구단 유니폼 등을 입고 투표 동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오늘은 우리 동네 4번 타자를 챙길 풀뿌리 후보를 뽑는 투표날이라며 능력 있는 후보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길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익산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군요. 조배숙 대표가요. 민주평화당의 이번 지방선거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김 기자? 네, 그동안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집중 공략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딱 2명 냈는데 전북과 전남입니다. 기초단체장도 44명을 냈는데요. 전남 15명, 전북 11명, 광주 4명으로 호남 지역에만 30명입니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70%가량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최소한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8곳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막판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개표 상황실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내부에서는 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크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정의당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 지금 그쪽 정의당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도 시시각각 변하는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 5시 30분부터는 당 지도부도 상황실에 나와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 모두 245명의 후보자를 내고 서울 등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에서 유세를 집중해 왔습니다. 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층과 여성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의당은 이번 선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의당은 광역시대 비례대표 선거는 17곳 중 10곳 이상 지역에서 그리고 기초위원은 전국에서 50명 이상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제1야당 교체를 내걸었는데요. 젊은 지지층이 많은 수도권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투표에서 득표를 많이 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개표 상황실에서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여야 5개 정당을 연결해서 상황실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알아봤고요. 밀착 카메라 팀이 대거 출동했네요. 그죠?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투표 마감까지는 정확히 말해서 1시간 26분 남았습니다. 계산 잘하죠? 양반장. 자,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포인트, 또 앞으로 과연 정치권 파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자, 관전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반장? 네, 일단은 공표 금지 직전에 나오는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볼 때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실시됐던 많은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여당 우세라는 흐름은 일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경우에 과연 이랬던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 여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과거에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론조사 결과와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이렇게 좀 어긋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 주장이 맞을지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일주일 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여론조사 결과,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여론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 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3사가 조사한 그 여론조사를 기초로 판단을 한다면은 그 당시 조사에서 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이 2곳, 이제 무소속이 1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대로 실제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사실 한국 정치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TK를 제외한 부산, 경남, 울산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텃밭을 내어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이른바 부울경은 1995년에 광역단체장 선거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에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 세 곳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최소한 한 곳에서만 승리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큰 타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봐야 할 곳은 경남이죠. 경남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입니다. 이 중에 김경수, 김태호 후보 일찍이 양강구도 형성했는데요. 김경수 후보가 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죠. 공표 금지 직전에 나온 방송 3사 여론조사, 김경수 43.3, 김태호 27.2, 김유근 2.2%였습니다. 사실 이 김태우 후보는 자유한국당에선 김경수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드루킹 댓글 사건 지렛대를 삼아서 반격을 노렸는데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경남은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경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직전 지사였던 홍준표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던 곳이잖아요. 과거 홍 대표가 했던 발언부터 잠깐 듣고 가시죠. 경남지사는 홍준표 재신임으로 선거 치릅니다. 거기 내 고향입니다. 나가는 후보하고 홍준표 재신임을 걸고 나갈 겁니다. 그 후보만의 선거가 아니고 경남 분들한테 내 재신임을 걸 겁니다. 경남지사 만약에 김태호 후보가 패배할 된다면 홍준표 지지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전국 광역단체장 6개. 근데 김태호 안 져요. 그거는 절대 안 져요. 발생하기 전에 이게 정계 은퇴를 의미한다고. 정계 은퇴는 아직 할 나이가 안 됐죠. 할 나이가 안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거는요. 그동안 경남지사 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등 전임도지사 대부분이 경남도지사를 발판 삼아 대권에 도전을 했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첫 민주당 경남지사가 된다면 곧바로 대선 주자급으로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김태호 후보가 반전에 성공을 한다면 역시 자유한국당의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기 대선 관련해서도 경남지사 선거 결과가 관심이 간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영남권 얘기를 좀 주로 해왔는데 서울 지역도 좀 살펴보면요. 지금 강남 3구,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3구죠. 구청장 선거 전망은 어때요? 신반장. 네, 이야기하신 대로 영남과 마찬가지로 강남 3구 역시 민주당의 압승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1995년 민선 1기 구청장이 선출된 이래 23년 동안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이 전승을 했었습니다. 23년이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도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강남과 서초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변화가 감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나타내거나 또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가 지역 유세를 집중적으로 펼치기도 했었고요. 과연 강남 3구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 지역을 지켜낼지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관전 포인트는 저희가 내일 5시 정치부회의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짚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또 하나 관심을 둬야 될 것이요. 진보 정당들이 또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금 전에 민주당이 압승할 거냐, 자유한국당이 지켜낼 거냐 이렇게 양당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진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폭넓게 진입하는 건 우리 정치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우선 이미 제도권에 진입은 했지만 소수파에 그치고 있는 정의당. 이번 선거에서 5비1학, 그러니까 5번 정의당을 찍으면 날 수 있고 2번 자유한국당을 찍으면 추락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정의당이 광역 기초의원 비례정당 투표에서 2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중당
녹색당 등 진보 정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짚어볼 게 오늘 반장들 다 투표했을 테니까 다 알겠지만은 오늘 지역별로 교육감 선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그 일주일 전까지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간혹 나왔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지난 일주일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 추이를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석, 그런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반장? 네, 4년 전에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우세한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진보 교육감은 전국 동시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치러진 2010년에는 6명에 그쳤는데 2014년에는 2배가 넘는 13명이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시절에도 서울과 경기 등 대부분 지역의 교육 권력은 진보 진영이 장악을 한 셈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에 소속이 된 건 아니지만 지방선거 전체적인 흐름과 또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여권 후보가 강세인 것이 교육감 선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꽤 많았습니다. 이 부동층의 선택이 실제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걸로 보입니다. 네, 부동층이 많았다는 얘기를 신반장이 했기 때문에 아무튼 선거 결과는 이따 저희가 10시 반쯤에 당락이 나온다고 아까 최 반장이 얘기했으니까 이따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전국 12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재보선이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단연 규모가 적죠. 12명이니까. 하지만 향후 정계 개편 관련해서는 파급력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곳 재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됐던 방송 3사 여론조사 한번 보시면은 무소속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경북 김천 제외하고는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대로 나온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사실상 참패를 한다는 건데요. 실제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대로 실제 결과가 이어진다면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여러 정당으로 갈린 야권, 보수 야권 정당 특히 통합을 목표로 한 정계 개편 흐름 상당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여권도 야권의 이러한 통합 논의와 연동을 해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경북 김천을 뺀 11곳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현재 119석인 민주당은 130석까지 의석을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만약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다면 그동안 친여 성향을 보여온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타파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사실상 여소야대의 구도를 허물기 위한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타파 등을 합치면 23석 정도가 되거든요. 이들 야당과 협력을 하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각종 개혁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호남이 기반인 평화당과 합당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 반장이 여권발 정계 개편을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고 혼란스러운 건 야권발 정계 개편이 될 겁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을 보면 재보선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6곳은 지켜내겠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공언이었는데 이걸 달성한다면 홍준표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패할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차기 당권 경쟁으로 당이 혼탁해질 수가 있죠. 또 아예 당 해체에 따른 보수 정당 개편론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만 강조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난 일주일간의 깜깜이 선거 이전에 발표된 그 선거 여론조사를 결과로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치권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장들이 쭉 얘기를 했는데 보수 정당 재편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은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요 주도권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상태에서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거 기간에 실시가 됐던 그러니까 공표가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우세가 꺾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바뀔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야권 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해지는 게 누가 2등을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2, 3위 다툼이 크게 의미 없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2위 후보가 3위 후보를 크게 따돌리는 성적을 낸다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대선 득표율 21.4%를 뛰어넘는 수준의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분간 정계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안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향후 야권 재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잡느냐 그것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시 투표율까지 아까 이제 빠르게 전했는데 이제 5시 투표율이 잠시 후에 또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지금이 4시 47분입니다. 이제 투표 종료까지는 약 1시간 23분이 남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여론의 흐름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바로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또 발표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또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작동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뭐 2위 후보, 3위 후보 얘기도 했지만 또 단일화는 안 됐죠.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서 과연 이제 누가 최후의 우수일지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자, 아무튼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뭔가 통합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동안 당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은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지금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역할도 선거 이후에는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 있죠. 일단 뭐 유승민 대표는요, 이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지방선거 끝나면 난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직에서는 물러날 겁니다. 나겠지만 보수 정당의 재편 과정에서는 또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유승민 대표 지난 11일 대구 유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책임진다면 언제든지 힘을 합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요.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철저한 반성, 이 전제가 달렸지만 결국 홍준표 대표의 거취와 연결이 되는 거겠죠. 물러나는 상황이 온다면 흩어져 있는 합리적 보수 세력끼리 손을 잡는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 뭐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약간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내일 뭐 충분히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이제 보수 재편이라는 깃발을 든다면은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당내에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뭐 신생 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이 여전히 이 화학적 결합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라는 말을 놓고 지도부 내에서도 충돌이 자주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국민의당 출신으로 호남이 기반인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이 보수로 묶여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 상황이 온다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박주선 공동대표는 우리 당을 보수 야당으로 지칭하지 말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공동대표는 보수라는 말을 쓰지 못하면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응수하면서 큰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야권 개편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뭐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몇몇 중심 인물들은 있죠.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런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거취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인물이 바로 제주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후보입니다. 공표금지 기간 직전에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원 후보가 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만약에 실제 결과로 이어진다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당에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 후보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바른정당에 속했던 보수 정치인이죠. 원 후보가 제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보수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게 될 수가 있고요. 때문에 향후 야권 재편 과정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뭐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뭐 할 수 있다 정도고요. 뭐 일주일간의 여론 흐름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따가 그 몇 시간 후면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네, 10시 반 정도에는 최종 윤곽이 이제 드러날 거라는 이제 최종혁 반장의 분석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투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지금 정치부회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중에서 혹시 뭐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투표하시는 거 6시까지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자, 어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까지 정말 한 표 한 표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외교안보 쪽으로 좀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쭉 지방선거 얘기를 해봤는데 지난 13일간의 열전을 저희가 간단히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그걸 좀 보고 제가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사활을 건 각 당들 13일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평화철도 111 유세단 표 더불어민주당, 은하철도 119 주인공 메텔과 천의로 분장한 의원들. 평화철도 유세단이 전국을 파란 물결로 물들여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기상어 선거 로고송까지 내세운 자유한국당, 수온 불살은 춤까지 선보이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망가진 경제 살리겠다는 바른미래당, 정부와 제1야당 심판을 내세웠는데 지방에서부터 제3당의 힘을 실어주셔야 지역의 미래 가로막는 지방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호남 올인 민주평화당, 목표는 호남에서의 선전. 광역자치단체장 한석변도는 건재하겠다. 기초는 저희가 한 반절 정도는 석권을 해야겠다. 제1야당 교체 내세운 정의당, 목표는 2자릿수 지지율 득표.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 국회에서 뭐 비리 국회의원들 감싸는 그런 방탄 국회 이런 거는 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막 내린 13일간의 대장정, 이제 국민의 선택만이 남았다. 네, 정말로 이제 국민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5시 투표율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김진일 기자와 조소혜 아나운서가 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얘기하다 중간에 끊고 제가 투표율부터 알아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속보, 또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도 정리를 해봤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아까 우리 저 키워드에도 잠깐 나왔잖아요. 이번 지방선거가 생각보다 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좀 많았는데 어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속보, 뭐 저희 뉴스룸에서도 뭐 자세히 보도를 했죠. 근데 이제 회담은 하루로 끝났지만은 완결된 회담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후속 회담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이제 비핵화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 뭐 첫 출발은 잘 됐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 또한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 합의문에 대한 또 분석과 파장,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해보고, 일단은 뭐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결정 이후에 나왔던 속보들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속보로 간단히 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주재한다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오후 4시 NSC 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의제는 역시나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이 합의 내용에 기반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1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개월여 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통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NSC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좀 중대하게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 한미 연합훈련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그 발언에 신발장,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요. 처음에는 그 주한미군은 언젠가는 철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취지로 시점에서는 얘기를 뭐 했고,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네, 선을 하지만 걷고요. 주한미군은 지금은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한미 연합훈련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비용 문제를 위주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네. 워낙 한미 연합훈련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후에 다시 논의해봐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 추후 그렇다면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 재차 나왔을 때 네. 현재 협상 국면에서는 뭐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네. 북한을 굳이 도발할 필요는 네. 없다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좀 답변을 했었고요. 네. 이 발언 때문에 뭐 미국 내에서도 물론이고 또 우리 뭐 국방부라든지 청와대에서 굉장히 뭐 진입하게 좀 힘을 쏟았는데 일단 청와대의 입장은 조금 시간을 갖고 진위를 파악한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용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것 같다. 뭐 한미 방위비 협상을 염두한 것 같다라는 어제 그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기도 그 비슷한 했습니다. 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뭐, 네. 뭐 괌에서 오는데 시간도 오래 네. 걸리고 뭐 비용도 한국이 100%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글쎄요, 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라는 얘기를 네. 했었고요. 이 NSC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재까지는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는 예정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없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추가적으로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북미회담 한 5일 전쯤인가 그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에서 이 추가적인 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시설이 폐기된 걸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 보도 있었어요. 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건 이 38로스의 보도와는 또 다른 시설인 걸로 보인다. 아, 그래요? 추가적인 핵시설을 폐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아직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도착했다는 소식은 없고요. 아까 뭐 제가 잠깐 얘기했던 대로 원래 오후 5시 반쯤에 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인데 비행기가 이제 1시간 정도 연착될 수 있다라는 그 보도가 그 나왔던 이제 그 상황이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를 찾고 이후에 이제 중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미국에 도착은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 그러니까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오늘 저녁 한 7시쯤 도착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시간으로 들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벌써부터요, 최 반장, 포스트 6.12 준비가 시작된 그런 분위기라는 뭐 외신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동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뭐 그동안 미국이 강조해왔던 검증 가능한 VA, CVID에서 VA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나 뭐 시간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뭐 향후 북미 간 협상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폼페이오 장관을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에 보내서 관련된 후속 대책을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고 어제 에어포스 1에서 미국으로 가는 에어포스 1에서 트위터에 직접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해온 폼페이오 장관을 그 한국과 중국으로 보내서 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쯤에는 아마 외교안보팀을 소집을 해서 관련된 후속 대책을 논의하지 않겠냐. 미국 예, 어제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이르면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 북한 고위급 관계자하고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일 이제 한미일 지금 네. 일본에서도 외교장관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내일요. 네. 뭐 그리고 더 얘기할 어제 또 북미가 또 공동 그 회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고위 관계자가 후속 조치를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라고 맞아요. 밝혔었잖아요. 이 때문에 그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향후 그 외교안보팀과의 회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뭐 협의 결과를 발표한 뒤에 이제 중국을 가게 됩니다. 방중 기간 동안에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서 뭐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의 역할도 있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뭐 구체적인 뭐 비중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내일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쯤 외교 안보 관련 고위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북미 협상 등 향후 북미 협상 등에 대한 향후에 진행될 북미 협상 등을 포함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여러 가지 속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백악관 쪽 움직임,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내일 이제 NSC 회의가 열린다는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잠시 후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는 그런 속보도 얘기했고, 자, 또 다른 속보인데요. 오늘 북한 매체가요, 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면서요, 정 반장. 예,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회담 소식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시면 일면 헤드라인으로 조미 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이다, 이런 제목 아래에 두 정상이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인공기와 성조기가 번갈아 있는 배경으로 악수를 하는 모습, 또 대화하는 사진 여러 장 실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한 북미 간 극단적 적대 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이익과 세계 평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제 단독 회담 전에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실까요?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또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분명과 발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뒷면도 모두 북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면에는 북측 김영철, 이수용, 이용호, 미국 측의 폼페이오, 볼턴, 존 켈리가 배석한 확대 정상회담장, 또 이어진 오찬장 사진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또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더라고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까지 실었습니다. 자, 3면으로 가보면은 또 남북 도보다리 산책을 본뜬 듯한 이 카펠라 호텔 산책, 마지막으로 대망의 그 서명식 선언문 사진까지 상세히 실었습니다. 뒷면은 아예 선언문을 문자로 옮겨서 전문을 실었더라고요. 네. 내용은 어때요? 그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일치해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 관련 내용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북한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라고 먼저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계속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5시 투표율이 지금 이제 최종 확인이 돼서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와 조소혜 아나운서한테 다시 마이크를 넘겨서 지금 현재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현재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투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서울의 투표율입니다. 오후 5시 기준 55.2%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부산입니다. 투표율 54.3%입니다. 네, 이번엔 대구입니다. 52.5%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51%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네, 광주 투표율 보시죠. 55.2% 투표율입니다. 대전입니다. 54.1%입니다.
네, 울산입니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입니다. 60.2%입니다. 세종에서는 54.6%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입니다. 53.2%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입니다. 60%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네, 충북의 투표율입니다. 55.7%입니다. 충남 54.7%입니다. 네, 전북 투표율 확인하시죠. 61.9%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전남은 66.2%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율은 61.3%입니다. 경남의 투표율 61.5%입니다. 네, 이번엔 제주입니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62.4%입니다. 네, 전국 투표율 56%입니다. 네, 이번엔 광역 최고 최저 투표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입니다. 66.2%입니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인데요. 51% 투표 진행됐습니다. 지역 최고 최저 투표율입니다. 최고는 경북 울릉입니다. 80.9%, 최저는 인천 남구입니다. 47.8%입니다. 네, 이번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5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4번의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가 나갔지만요. 5시 기준으로 56%인데 그러니까 지난 그 4번의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네요. 네. 아, 60%. 그러니까 마지막 6시 투표율이 나올 텐데 60%가 아슬아슬할 것 같습니다.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나중에 회의 끝나고 얘기하자니까요. 자, 좋고요. 그 아까 우리가 노동신문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 반장, 앞서 그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목을 조금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좀 얘기를 이어가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훈련 중단 관련 내용을 언급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또 관심이 컸는데요. 북한 보도에 이 부분이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 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표시하면서 북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대화 진척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라고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준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양측이 단계적 동시해법에 합의했다고 노동신문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북미 정상 간의 합의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속보들, 오늘 특히 이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속보들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백악관과 청와대 쪽 움직임을 아까 먼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노동신문,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반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한미 훈련, 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이제 노동신문의 설명이라는 거잖아요. 자, 어제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잠깐 얘기는 했지만요. 제가 중간에 잠깐 질문을 하느라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정확히 어떤 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 한미 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는 용어로 칭했습니다. 전쟁 게임이란 뜻이죠. 이 질의응답 초반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약 3만여 명의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지금은 의제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주한미국 감축 의제를 시사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워게임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거론하면서 비용 문제를 먼저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 먼저 들어보고 가시죠. Can you clarify when you said you're stopping war games? So Yeah. you are stopping the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Yeah, we've done exerci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orking with South Korea. And we call them war games, and I call them war games, and they're tremendously expensive.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pend on that is incredible. And South Korea contributes, but not 100%, which is certainly a subject that we have to talk to them about also. And that has to do with the military expense and also the trade. 네, 이 답변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이 워게임, 연합훈련은 부적절하고 또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협상 중에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걸 시사한 발언인데 이 회담 후에 이어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오늘 공개됐는데 여기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So one of the things that I'm very happy abo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war games anymore, which you know how expensive that is? We're flying these massive bombers in for practice from Guam. I said, how far is Guam? 6.5 hours. And lots of other planes coming in. So we're not going to be doing the war games as long as we're negotiating in good faith.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화 중 훈련 자제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원론적인 외교 원칙을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걸 넘어선 뭔가 구체적인 게 있는 건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까 앞서 저희 이제 속보로 얘기했지만은 이제 내일 청와대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고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할 거다라는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도 또 군사 외교 채널로 별도의 좀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진위를 확인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미국 외신 보도를 제가 이제 쭉 봤는데 뭐 거기서도 또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국방부 쪽에서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그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또 일부 보도에서는 그 매티스 국방장관과는 이미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또 설명이 또 국방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인 준비 태세 훈련은 계속 하는 거고 6개월마다 하는 합동군사훈련만 중단하는 거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그 한미 채널로 확인을 할 거니까 이후에 속보가 좀 나올 겁니다. 좀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요. 이제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어제 이제 미국 방송사 중에 ABC 인터뷰는 이제 어제 공개가 됐고 오늘 폭스뉴스 인터뷰가 새로 공개가 됐잖아요. 그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한미 연합훈련 말고 또 새로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예, 부장 그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새로 그래요? 나온 소식이 있는데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빌려서 보도한 건데요. 그 펜스 부통령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한미 간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중단을 하고 통상 훈련은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폴 이글 훈련 그리고 맥스 선더,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그 세 가지 훈련이 중단 대상으로 지목이 됐다. 뭐 이런 뭐 얘기가 만약에 이제 나오고 그 뭐 아까 뭐 펜스 부통령이 얘기라든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맞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사전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일단은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예단하지 예. 말고 좀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폭스 TV와의 뭐 인터뷰 계속 얘기를 해보면요. ABC와 인터뷰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또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못한 그 얘기를 꺼내면서 나는 비핵화를 완수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자, 앵커가 김정일도 합의 뒤에 약속을 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묻자 상관없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의 대통령과 협상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이어서 이 비핵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내일 당장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당장 비핵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CVID에서 표면적으로는 한 발 물러난 합의문이나 구체적인 시안이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큰 데 대해 직접 설명하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완전히 이해했고 이견이 없었다면서 사실상 즉각적인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그리고 자신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언급했고요. 역시나 제일 달라진 건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인데 그동안 로켓맨 등의 표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양한 긍정적인 수식어들을 동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got along very well. We got along from the beginning. You know, he's a strong guy. Hey, people were saying, what's he like? He's got a very good personality. He's funny, and he's very, very smart. He's a great negotiator. 네, 그러니까 어제 북미 회담이 끝난 다음에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 앞서 양 반장이 얘기했던 거는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가 공개된 그 내용을 얘기한 거고 최 반장이 얘기했던 거는 오늘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합의문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내용이다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합의가 됐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차후 협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건데 아까 최 반장이 잠깐은 얘기했어요. 바로 다음 주부터도 협상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북미 간 후속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위급 협상을 주도했던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다시 가동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CVID 중 V, 그러니까 이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핵사찰 시간표를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북한은 관계 정상화를 앞당기고 싶어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시기 조율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종전 선언 또 그리고 이 평화협정, 북미 수교에 앞서 평양,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정말 바쁩니다. 오늘 오전에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경기도 오산의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냥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었군요. 네, 머물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탄 거고요. 예정대로라면 약 1시간쯤 후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목적은 한중일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내일 오전에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고요.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방한한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나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하는 거죠. 내일 오후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중국 베이징으로 또 바로 출국을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역시나 북미 정상회담 관련 면담을 하고요. 이렇게 보고가 끝난 뒤에는 미국으로 복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빠르면 다음 주에 있을 수 있는 이 북한과의 후속 협상 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공동 선언문 내용도 저희가 익히 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봤지만요. 단독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그 부분을 특히 확대 회담에 배석했기 때문에 지금 양쪽 정상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베이징으로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도 설명을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 접견은 내일 이루어지지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끝난 직후인가요? 직전이죠, 직전. 직접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후에 입장문도 냈죠.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구상의 이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유겸 대변인이 그걸 대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신반장, 그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반응은 어때요? 어제 회담에 일단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중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 우리가 계속해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남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 감사 의사를 표한다면서 계속해서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중국에 가서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거고 또 이제 일본 외교장관이 우리나라에 오늘 오잖아요. 내일 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니까 조금 더 이제 주변국 반응이라든지 전반적인 얘기를 내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 특집 정치부에 여기서 좀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대전환 한반도 우리의 선택 특집 정치부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집 뉴스룸 일부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원래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네.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